과학 탐구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 첫 번째, 질문지법 또는 설문법이라고 부릅니다. 탐구 주제와 관련하여 조사를 하거나 통계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질문을 작성하여 탐구 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는 형식입니다. 그 특징으로는 타당성 있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각 문항을 신중하게 작성을 합니다. 각 문항이 탐구에 관련된 내용이어야지 탐구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면 탐구 진행 방향이 옳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겠죠. 니은 탐구 대상자가 대답하는 신뢰도와 응답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응답자의 특성, 행동 등도 파악하여 구성해야 합니다. 어, 설문을 하는 대상이 초등학생인데 문제라든지 질문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면은 고차원적이라면 학생들이 지루하거나 아니면 어려워서 그 답을 회피할 수가 있겠죠. 디귿 질문을 단순하고 사실적인 질문에서 복잡하고 주관적인 질문 수준으로 나열한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처음 문제가 좀 쉬우면은 나중 문제가 어려워도 서서히 이제 풀어나갈 수 있는데 처음부터 문제가 어렵게 된다면은 나중에 쉬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 처음부터 하기가 싫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설문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객관식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쉽다가 나중에는 조금씩 주관적인 범위 내에서 복잡하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배열을 해야 합니다. 설문지법의 장단점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장점,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자료 분석이 비교적 간단하다. 일단은 대상자가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습니다. 단점, 질문 내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탐구 대상자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신뢰성을 잃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탐구 대상자에게 모든 것이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일단 내가 질문을 적절하게 내야 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탐구 대상자가 질문을 확실하게 잘 이해를 한 다음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나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대상자나 둘 다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면접법, 면담 또는 심층 면담이라고 부릅니다. 탐구자가 탐구 대상자를 1대1로 직접 만나서 탐구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받아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분. 첫 번째로 조사 면접이 있습니다.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조사 면접이고 진단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상담 면접입니다. 장단점을 볼게요. 첫 번째 장점. 소수의 탐구 대상자로부터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 사람은 심층적으로 설문보다 1대1로 얼굴을 마주보는 면대면 방식이기 때문에 더 솔직한 감정과 그 사람에 대한 깊은 내용까지 우리가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종이를 나눠주고 끝 이게 아니라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적절한 탐구 대상자를 찾는 것도 매우 어려워요. 내가 탐구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찾는 것도. 그리고 조사 경과의 일반화가 어렵고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모르는 상태에서 종이만 받았다면 어느 정도 해결이 분석이 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면대면으로 정보를 끌어낼 때 조금은 음, 연구자의 주관적인 감정이 개입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 관찰, 실험법. 사물이나 현상 또는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자연적 관찰법과 실험적 관찰법 이렇게 있습니다. 자연적 관찰법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관찰하는 방법이고 실험적 관찰법은 일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행동을 인위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조직적 의도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험을 꾸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설정하여 다른 조건들을 통제한 후 하나의 변수가 실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측정하게 됩니다. 일단은 독립변인과 통제변인처럼 앞에서 가설 영역법처럼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장점으로는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고 비교 및 분석이 편리합니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단점으로는
변수를 일일이 하나하나 모든 것을 통제하기 어렵고 통제 변형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한 변수에 의해서 그 탐구 결과가 또는 결론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 네 번째, 문헌조사법. 기존의 연구 문헌이나 통계 자료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특징으로는 자신의 탐구 문제에 대해 기존 탐구 결과들이 어떤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검토하며 탐구 설계 및 과정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헌을 조사하는 자기의 탐구와 매우 비슷한 연구나 탐구를 미리 조사해보는 방법은 거의 연구 초반에 많이 하는 방법인데 어, 문헌을 조사하다 보면 자신의 탐구와 비슷한 부분에서 영감을 얻을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있던 내용과 자신의 연구 또는 탐구가 어떻게 새로운지도 비교를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장점으로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고 기존의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만 찾아서 자신의 탐구와 비교만 하면 되니까. 단점으로는 자료의 신뢰성 확보에 신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탐구와 비교해 보려고 봤더니 그 탐구가 엉터리 탐구였다면 비교 대상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올바른 탐구였는지 일단은 신뢰성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료 해석 시 탐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 문헌조사했던 그 자신의 탐구와 비교 대상이 되는 그 탐구가 좋은 탐구일 수도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탐구가 별로다고 생각하게 된다면은 그 탐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신의 감정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탐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융합과학 탐구 과정에서의 윤리. 우리가 과학을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래의 과학자 또는 미래 과학 분야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과학자적 윤리, 과학적 윤리를 함양하고 있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같이 과학 탐구에서의 윤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생명윤리. 사회관리 윤리에서 최초로 주목받은 분야입니다. 생명과학이 발전한 미국에서는 1970년대 무렵부터 장기 이식과 유전자 조작, 환자의 권리 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예로는 유전자 조작 식품, GMO 문제, 그리고 생명복제 문제 등이 있습니다. 더 궁금하다면 아래 유튜브로 확인해 보면 됩니다. 두 번째, 환경윤리. 1980년대 지구 규모의 환경 파괴가 중요 과제가 되자 이를 막기 위한 사상적 근거를 찾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태계나 생물종에도 인간과 동등한 가치가 있다는 자연 생존권, 환경의 지속성을 주장하는 세대 간 윤리, 지구의 유한성을 강조하는 지구 전체주의, 이런 다양한 사상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를 보면은 인간에 의한 자연 파괴 문제점이 나와 있는 유튜브인데 이것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세요. 세 번째, 정보윤리. 1990년대 이후 컴퓨터 네트워크가 폭발적으로 보급된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컴퓨터 또는 SNS를 많이 하게 되는데 평소 면대면, 즉 얼굴과 얼굴로 마주했을 때는 욕설이라든지 또는 예의 없는 행동 이런 것들을 잘 안 하게 되는데 게임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만났을 때 자신을 불쾌감을 주는 사람에게 막대한 적이 혹시 있나요? 그렇듯 컴퓨터가 보급된 이후로 이런 정보, 즉 네트워크 안에서 윤리가 많이 파괴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꼭 지켜야 되겠죠. 이렇게 개인이 지켜야 될 정보 윤리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지적 소유 문제, 네트워크 경유, 컴퓨터 바이러스와 해킹 방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정보화와 민주주의 등 연구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윤리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아래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 동물 실험과 윤리. 과학 발전과 인간의 편의를 위한 동물 실험 등 동물권을 무시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마스카라 토끼라든지 동물 복제 실험, 그리고 샴푸 비글 이런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동물들의 권리가 중요해지면서 몇몇 화장품 회사에서 내놓은 화장품들을 보면은 겉에 포장지에 저희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쓰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체 실험과 생명 윤리. 그 첫 번째로 결과론적 사고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합니다. 실험에서 생기는 위험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결과만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결과론이라는 것은 결과주의는 행위의 옳고 그름이 결과의 좋고 나쁨에 의존한다는 이론으로 행위란 본질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으며 그것이 옳고 그른가는 주어진 상황에서 그것이 가져올 결과에만 달려있다고 봄. 따라서 어떤 일의 원인이나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결과만 가지고 논의하는 것을 바로 결과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인간의 자율적인 자기결정 능력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즉, 실험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실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을 제공해야 됩니다. 실험을 결정하기 전 실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제공돼야지만 그 사람이 정보를 가지고 자신이 이 실험을 진행을 할지 말지를 판단하게 되겠죠. 보상의 문제. 보상이 부족할 때에는 착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상이 과도할 때에는 보상의 유혹 때문에 자율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인체 실험을 할 때 그 인체 실험에 해당하는 수위보다 보상이 적다면은 그 인간의 노동력,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인권을 착취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보상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그 많은 보상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이 망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험에 참여할 수가 있겠죠. 즉, 그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력을 흐려버리기 때문에 자율성이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체 실험을 하기 위한 윤리적 평가. 우리가 뉘른베르크 강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동의할 수 있는 법적 능력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함. 어떤 강요나 억압 없이 실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을 알려주어야 함. 앞에서 나왔던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들이 이렇게 두 줄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죠. 따라서 뉘른베르크 강령에 대해서 요약해서 선생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체 실험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는 필수이다. 이것은 실험 대상자가 동의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 있어야 하며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선택해야 하며 실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제공받아야 한다. 연구는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방법이나 수단으로는 얻을 수 없는 가치 있는 결과를 낼 만한 것이어야 한다. 연구는 동물 실험 및 연구 중인 질병이나 기타 문제의 자연 경과에 대한 지식에 근거하여 계획되어야 하고 그 예상되는 결과가 실험 수행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는 모든 불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상해를 피하게끔 수행되어야 한다. 사망이나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진 자신이 피보험자로 참여하는 연구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연구도 해서는 안 된다. 실험에서 감수해야 할 위험의 정도가 그 실험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의 인도주의적 중요성을 넘어서는 안 된다. 손상, 장애 또는 사망 등 미미한 가능성에도 대비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준비와 적합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실험은 과학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해야 한다. 실험 도중 피험자는 자신이 더 이상 실험을 지속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들면 실험을 중단시킬 자유가 있다. 실험 과정 중 연구자는 피험자에게 손해,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을 때에는 실험을 어느 단계든지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인체 실험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 대한 유튜브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세요. 융합과학 탐구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 첫 번째, 과학 탐구에서 활용되는 기초적인 탐구 능력.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관찰,
측정, 분류, 예상, 추리. 추리라고 하면 논리적 추론 또는 논증을 의미합니다. 관찰부터 볼게요. 관찰은 오감을 통해 사물 현상의 질적 정보라고 하면 색, 질감, 모양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측정. 측정은 오감 또는 도구가 들어갔다는 게 좀 특이점이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양적 정보를 하면 개수, 측정값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수집하여 사물과 현상을 숫자로 기술하는 행위입니다. 분류는 유사점, 증거 속성에 따라 사물과 현상을 묶는 행위입니다. 분류 체계를 만드는 것. 유사점 뒤에 증거 속성이 나오는데 증거 속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의 특성을 판단하는 논리적 근거, 쉽게 말해서 그렇죠. 기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분류라는 것은 기준을 가지고 비슷한 것끼리 묶는 행위라고 보면 돼요. 예상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라는 것은 미래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건 또는 현상들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추리는 관찰한 사건, 현상의 규칙성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규칙성을 발견하고 그 원인, 설명. 그래서 예상과 추리는 잘 구분 지어야 됩니다. 예상은 미래 것들을 예측하는 것이고 추리는 관찰하는 것, 그리고 규칙성을 발견하고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설명하는 과정. 4번과 5번은 잘 구분 지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탐구 능력과 구분 지어야 될 것이 있는데 과학 탐구에서의 통합적 탐구 과정과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과학 탐구에서의 통합적 탐구 과정은 총 7단계로 되어 있는데 1번 문제인식, 2번 가설 설정, 3번 변인 통제, 4번 자료 해석, 5번 자료 변환, 6번 결론 도출, 7번 일반화 이렇게 총 7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보면 문제인식은 연구의 영역, 주제 결정 후 연구 문제를 확인하여 진술하는 과정을 의미하고요. 가설 설정은 예상되는 연구 결과에 관한 진술, 연구 문제의 잠정적 해답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변인 통제는 변인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과정. 이때 독립변인, 조작변인, 통제변인 등이 있죠. 자료 해석은 문장, 표, 그래프, 그림, 사진 이런 것들을 자료를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이고 자료 변환은 그러한 자료를 다른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표를 그래프로 변환하던가 그래프를 표로 변환하던가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결론 도출.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가설을 수용할지 기획할지 그 여부를 판단하여 진술하는 과정입니다. 일반화. 연구의 주제, 문제에 관한 일반적인 진술을 의미합니다. 융합과학 탐구 수행하는 과정으로서의 실천 능력. 첫 번째, 질문하기 및 문제 인식하기.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모형 개발 및 사용하기. 세 번째, 조사기의 설정 및 수행하기. 네 번째, 자료 분석 및 해석하기. 다섯 번째, 수학 및 계산적 사고 활용하기. 여섯 번째, 설명을 고안하고 해를 설계하기. 해라는 것은 답을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 증거를 기초로 하여 논쟁에 참여하기. 여덟 번째, 정보를 얻고 평가하고 의사소통하기. 이렇게 융합과학 탐구에서 필요한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